자기가 저축해 놓은 70만 시간을 이렇게 빼쓰는 겁니다. 1시간 뺐으면요, 그건 다시 저축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이 시간도 사실은 자기가 저축해 놓은 생명을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곧 뭐가 됩니까? 생명이고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면은 시간을 낭비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그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것을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그 말을 인용함으로써 유명하게 된 겁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실제로 앙리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기를 영화한 겁니다. 젊었을 때 건달로 살다가 맨 술집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포주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살인 혐의를 빠삐용이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포주를 죽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 죽였어. 그러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억울하니까 계속 탈옥을 해. 탈옥을 시도를 해. 탈옥을 10번이나 하다가 탈옥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점점 무거워지죠? 탈옥죄가. 그래가지고 탈옥을 계속 꿈꾸면서 잠자다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12명의 배심원이 늘어선 재판장에 가니까 포주를 죽였다고 하는 게 네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인생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 The crime of wasted life. 즉 인생이 곧 시간이니까 시간을 낭비한 죄. 너는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삐용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guilty. 유죄. 유죄군요. 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 낭비한 죄는 징역도 아니고 사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을 낭비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시간을 낭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빠삐용 요 책 이름입니다. 책. 앙리 살리에리. 요 사람이 프랑스랑 기아나에 투옥이 되는데 이 탈옥을 포기를 하네. 포기를 하니까 계속 탈옥을 하니까 어때요? 밥도 완전히 우리 같으면 된장 국물밖에 안 줘. 밥을 안 줘. 그러면 탈옥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그게 절의 고도인데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불도 안 켜지니까 지네와 바퀴를 잡아먹으면서 체력을 유지합니다. 그 단백질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먹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탈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네도 잡아먹고 바퀴도 잡아먹어야 돼요. 빈곤이라는 감옥에서 탈옥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 말이야. 그런 고통을 안 겪고 어떻게 나오냐. 빠삐용은 이 사람 이 가슴에 그려진 나비 문신을 프랑스어로 빠삐용이라고 그런답니다.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나비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개념이에요.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자, 시간 낭비죄. 이 박스터라는 목사이자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청교도 윤리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자기 책에서 시간을 낭비한 죄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직업은 신이 준 것이다. 절대자가 당신은 이거 하라고 이 직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자가 당신에게 준 직업을 소홀히 하고 게으름을 핀다는 것은 그건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가장 중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막스 베버가 인용을 합니다. 자, 게으름을 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빈곤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빈곤의 철장에 갇혀가지고 무직이라든가 실직, 빈곤, 무기력, 자포자기, 분노 이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빈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사회적인 활동, 친구들 간의 우정, 그 다음에 효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 사회적인 봉사 이걸 무슨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덕목들인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쪽으로. 그런데 요것은 빈곤은 이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되냐? 스스로 치러야 된다. 스스로.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우리 속담에 빈곤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흉년이 들었다. 또는 백성이 가난하다. 그러면 임금님이 구휼미를 풀어서 당장은 굶어 죽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가난 자체를 구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정부가 어떻게 계속 구휼면을 주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 구제는 누가 해야 된다?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인데 거지가 득식을 해요. 뉴욕이나 LA 가보세요. 한 푼 줍시 한 놈이 무지무지 많아. 거지가 많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국가는 잘 사는데 개인이 못 산다. 그건 누구 책임이? 자기 책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가 낭비하는 것이 중재 중에 중재라면 남의 시간을 뺏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중재에 아마 곱하기는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남의 시간을 뺏는 거, 야, 나는 남의 시간 안 뺏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남의 시간 뺏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건 남의 시간을 뺏는 것은, 시간은 그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의 시간을 뺏는 건 남의 생명을 몇 시간 뺏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119 장난 전화질 해가지고 얼마 전에 잡혀간 놈 있죠? 그러면 나이가 40 몇 썼던데, 천하에 할 일이 없어. 그런 짓만 하고 앉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벌금 1,000만 원에 구류 일주일. 아주 대박 썼죠? 대박 썼어. 장난 전화를 하다가. 그거 왜 그래요? 119 우리 이 소방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 시간을 뺏은 거예요. 시간을 뺏으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불 끄러 가야 되고 범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 예산 낭비.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력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놈 장난 전화들 때문에 헛간데 갔다가 시간 낭비한 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도둑질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기를 친다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 시간 도둑질이에요. 그 사람이 정당하게 번 것을 뺏어 먹는다. 이게 시간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이건 죄 중에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행위, 이것들이 전부 그래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편법과 불법으로 애터미의 이미지를 흐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죽어라고 시간을 투입하는데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시간을 불특정 다수의 시간을 뺏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자, 베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팅을 해서 자기가 투기 행위를 하면은 수당 지급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수당을 뺏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도 똑같아요. 이건 도둑질 중에 큰 도둑질이에요. 이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이제 제일 문제가 리더입니다. 여기서 저는 국가 지도자들만 예를 들었어요. 리더. 가장은 가족의 리더고 회사의 리더는 경영자들이고, 이런 리더들이 잘못하면은 엄청난 시간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건 죄 중에 중죄 중에 중죄예요. 자, 이런 국가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건달 국가라 그래요. 로그스는 깡패 국가라 그럽니다. 지금 후진국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깡패 국가예요. 건달 국가, 깡패 국가는 뭘 깡패 국가라고 하냐면 국가 자체가 도둑인 국가, 정부 자체가 도둑인 국가를 건달 국가라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정부 자체가 도둑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문화 중에 가장 외국인에게 잘 알려진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죠. 빨리빨리 하는 게 뭐예요? 부지런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고종황제 시대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죠. 비숍이라는 분도 왔어요.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게으른가. 우리 조선인을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게으른가.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를 않죠.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보고 허이 저놈들 종들이나 시키지 지가 직접 하냐. 종들 시키면 잘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게을렀어요. 그런데 왜 게으른가 하는 걸 비숍은 써놨습니다. 양반 계층에서 끝없이 보충되는 흡혈귀 같은 관료들 일어났어요. 계속 빨아먹으니까 일을 할 모티베이션이 되지를 않아. 일해봐야 뜯어먹는데 안 하는 거야. 6.25 이게 아주 형편없는 전쟁인데 아주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 그래도 하나 기여한 바 있다면 모두가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렸어.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다 맨바닥에서 시작하니까 자기 노력에 따라서 자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사회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빠진 거예요. 바빠진 거라고요. 뺏어먹는 놈이 있으면 바빠지지가 않아요. 실컷 일해봐야 뺏어가는데 뭐 때문에 일하겠어요. 다음에 나오는 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입니다. 자, 이 양반은요, 하버드 대학에서 후진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2주간 세미나를 했는데 그걸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Culture Matters 그래가지고 문화가 중요하다. 근데 이 양반이 헌팅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서문을 쓰면서 아이고 우리 한국 학자들은 가서 구경도 못했는데 느닷없이 서문에 한국과 가나는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60년대 초에 한국과 가나의 경제 상태를 보니까 똑같았다 이 말이야. 오히려 가나가 소득이 높았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은 세계 제14위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가나는 지금 또 그 모양 그 꼴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느냐. 모든 객관적 조건은 가나가 훨씬 한국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는데 어째서 한국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가나는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래서 결론을 그 원인은 문화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놨어요. 한마디 말로 문화인데 한국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어떤 정신적 지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소녀입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글을 쓰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또 느닷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헌팅턴의 글을 읽은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백악관으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들 100여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느닷없이 우리가 한국 사람 참석도 안 했는데 한국과 케냐를 똑똑 비교했어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1961년에 태어났어요. 케냐는 한국보다 소득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공업국가, 발전된 공업국가가 됐는데 케냐는 아직도 식량 문제 해결 못한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 뭐 때문이냐? 케냐는 지난 50년을 허비했다. 딱 해놨어요. 허비했다. 그러면서 국가 바란스, 다시 말하면 국가 관리가 허술하다. 다시 말하면 부패했다. 부패했다. 여기가 가나가 여기 있습니다. 가나. 여기요. 여기를 황금해안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살기가 좋기 때문에 열강들이 19세기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진출할 때,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두 나라를 헌팅턴이 가나를 비교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를 비교한 거예요. 자, 가나 국교 대서양이죠. 가나,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있죠. 나라들이 이렇게. 이게 강이, 볼타강이랑 강이 국토를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간이라든가 지하자원이 무지무지 많고 코코아라든가 고무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계속 쿠데타야. 근데 지금은 다행히 정치가 안정돼서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뜯어먹지만 않으면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케냐는 여긴데요. 케냐는 우리보다 땅덩어리 6배니까 관광 자원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여기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계속 나오죠. 여기 마사이마라하고 세렝게티.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 빅토리아 호수 넓이가 한 7만 평방킬로미터. 그렇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만큼의 호수가 얼마나 자원이 많겠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킬리만자로 들어봤죠? 날씨가 서늘하고 동물의 왕국. 요것만 가지고도 관광 자원만 가지고도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맨발을 벗고 뛰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해봐야 뺏어가니까. 예, 여기가 마사이마라. 이게 지금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면적이 거의 7만이죠. 7만 평방킬로미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9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얼마나 호수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참 안타까운 나라가 김일성 일가. 이놈들은 정말 옆에 있으면 내가 조인트를 까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이 백성들의 시간을 다 뺏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뺏어버린 아주 깡패 집단 중에 깡패 집단. 일제에서 벗어나서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 어디가 잘 살았어요? 북한이 우리 2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역사가 같고 문화가 같고 말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 게으릅니까?
정말 전투적으로 일하죠. 전투적으로 일하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입니다. 시간을 압축하고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소득을 크게 노동소득과 시스템소득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과 소득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의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 네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다른 한 가지 소득이 더 있습니다. 공짜로 생기는 소득. 이걸 이전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줬다. 이건 공짜로 생긴 거예요. 그 소득은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줬다. 이거 소득은 소득이에요. 그런 건 제외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노동을 해서 번 소득. 자, 그러면 요 크게 노동소득과 시스템소득인데요. 노동소득의 가장 전형적인 요겁니다. 임금소득입니다. 이건 회사원이건 일용직 노동자건 공무원이건 장교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과 노동을 맞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노동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소득도 중단돼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봉급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자, 자유업, 자영업. 이것도 비즈니스 소득, 사업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득과 노동을 바꾸는 것은 틀림없어요. 다시 말하면 개업의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예인들이라든가 축구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또 많은 돈을 벌지만은요 노동과 소득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소득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노동 공급이 끝나는 순간 소득도 중단돼 버립니다. 바로 거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빈곤으로 떨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임금 소득과 요 자유업 또는 자영업에서 젊어서 일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요 4번을 축적하려고 해요. 자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축적합니다. 여기서 얻은 소득, 젊었을 때 여기 소득을 벌어가지고 자본을 획득하면 자본이 우리 시장경제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줘요. 자기 노동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이라든가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럼 주식 배당금 나오고 은행 이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행 시스템, 우리 시장 시스템이 내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지적재산권, 저작권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이런 지적재산권이 있죠.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도 역시 소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임대료 받고 빌려줄 수 있죠. 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요 자본 소득, 이 자본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자본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퇴직한 세대들의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80%가 자본 소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겨우 집 하나 샀는데 얘들 교육시키고 부모 봉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퇴직을 하니까 자기가 쓸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하우스 푸어라는 거란 말이에요.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왜? 요 소득 창출 자본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시스템, 사업 소득인데 자기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시스템을 갖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찾기는 지금 세 가지밖에 못 찾았어요. 먼저는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창업하는 거예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현대 정중 회장님은 맨주먹으로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시스템을 가지니까 이 양반들이 어디 가서 뭘 하건 소득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 누가 일해줘? 대신 일해준다.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사는 방법이에요. 프랜차이즈. 아주 좋은 프랜차이즈를 사는 방법. 그러나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요건 두 가지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현재로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 못 찾았어요. 자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요, 천하에 무슨 일을 해도 노동과 소득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기 구멍가게를 해도 자기가 일 안 하면 문 닫으면 소득 안 나와요. 자기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노동을 제공해서 고용주와 노동자가 같을 뿐이지 역시 노동과 소득을 맞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10억 가지고 회사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거 한 달도 못 가, 한 달도 못 가 망해. 지금 대부분 그래요. 한 달은 가겠구만. 한 달은 잘 버티면. 이게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 회사를 만드는 시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지식 산업이 아니면은 노동 지배 산업까지는 되질 않아요. 이걸 사면 되는데 이게 목 좋은 데 살려면 10억 있어야 된대요. 10억 가지신 분은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요, 사도요, 경영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주 그 집안에 커피를 다 하거든요. 로스팅까지 다 해서 제공하는데 커피점 10개 열면은 1개, 2개 살아남고 8개는 망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서 커피를 먹어보면 안 돼요. 아, 이 집 망하겠네. 다시 말하면 커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커피는 똑같은 커피라도 그날의 온도, 습도 그런 거에 따라 전부 맛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또 이 로스팅을 하는지 다 다르고. 그런데 그런 델리케이트한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저 집 커피는 맛이 없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흥하는 걸 누가 제일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제일 잘한대. 저 집에 우유 아침에 몇 개 들어가고 보면 이 집 망하겠네. 이 집 잘 되는구만.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먹어보면은 이 집 괜찮네. 이 집 망하겠네. 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게 노력을.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소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특히 애터미 같은 경우는 진입비가 없어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요. 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갖는데 방판하고는 달라요. 시스템을 자기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 상속이 가능해요. 지금 그런 분들 여기 와 계시죠? 남편이 이거 하니까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사고로. 근데 지금 열심히 나오셔요. 왜냐하면 남편 수당이 800만 원이었거든.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 벌었는데 남편을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는데 남편 수당을 보니까 800만 원이요. 왜 그게 가능해요?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상속이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자, 이제 문제는요,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시스템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요거예요. 이제 시간 복제라는 것은 요 네트워크 마케팅 문자로는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인간 그물망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100만 명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일하면 100만 시간 일하는 거 똑같다. 그 말. 시간을 압축하고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복제한 거죠. 요 세 말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밑에서 100사람이 일했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일하면 100시간 일한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시간 창조고 100시간 일할 걸 1시간 일했다. 시간 압축이고 내가 일하는 것도 똑같이 일했다. 시간 복제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어디 강제로 말한테 물 먹여본 사람 있어요?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떤 지인이나 스폰서 또는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보고 오셨는데 이 사업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셀프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야 되지 결코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셀프 리더십입니다. 지금 국가나 경제 발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의 이런 네트워크 사업의 비밀은 바로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입니다. 이 두 개는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나는 스폰서이고 저 사람은 파트너이고 그런 게 없어요. 스폰서이자 곧 파트너예요. 자기가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쓰는 방법은 스폰서가 자기의 노하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와주는 게 스폰서에게 해롭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에게도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상호이익이에요. 상호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낱낱을 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모아놓으면 힘을 발휘하는 현상. 이걸 초유기체라고 그럽니다. 슈퍼 오가니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게 집단지성입니다. 자, 이게 흰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던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가
흰개미를 연구하다가 흰개미 하나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거? 이게 6mm밖에 안 돼요.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 6mm밖에 안 되는데 요걸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요걸. 요게 6m, 7m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어떻게? 흰개미 이 집에 공조 시스템을 보니까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지금 요걸 가지고 설계한 건물들이 많아요.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집들이 이렇게 하니까 연료비가 3분의 1로 다운돼 버려요. 얼마나 공기 유통이 잘 되는지. 요 흰개미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흰개미 아까 전에 그거. 그래서 힐러 박사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이게. 다시 말하면 개개 유기체 하나를 띄워놓고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유기체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거대한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마치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내가 이 집단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만 했을 때 이런 힘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슈퍼 오가니즘, 초유기체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성을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은 무지한 것 같지만은 거기서 발현되는 집단지성은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가장 전형적인 예가 북한과 대한민국이에요. 자, 역사 가치, 마을 가치, 인종 가치 다 같아요. 문화 가치 다 같은데 우리는 집단지성을 발휘했고 북한은 엘리트들이 소수의 지성, 개별 지성 가지고 국가를 통치한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집단지성은요 무지한 것 같지만은요 거기서 중지라는 게 나옵니다. 중지. 자,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자기를 죽이고 초유기체를 만들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집단지성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일근 천하문화사, 이건 정주영 회장님의 모토입니다. 생활 철학이에요. 지금 현대가의 모토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행운만 바라면 행운이 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진인사대, 이것도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쓰신 자기 좌우명이에요. 사람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운을 바라든지 뭐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나는 운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미국에 있는 거죠. 이것은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왕, 그 다음에 제후, 장군, 재상이 어떻게 씨가 따로 있느냐. 그 말은 부자의 씨가 어떻게 따로 있느냐 이렇게 바꿔보란 말이에요. 씨가 따로 없어요. 우리나라 부자 조사해 보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속형 부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 이게 5%랍니다. 텔레비전에 맨날 그런 사람만 나오니까 부자는 다 그런 줄 아는데요 그 5%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혼인형 부자,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혼인형 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면 마누라 구박하죠. 어이구 나라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데 마누라 잘 만나서 부자 된 사람은 또 집에 가보면요 계속 마누라한테 구박당해요. 그렇죠.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그게 5%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형 부자가 있어요. 전문가형. 선천적으로 탤런트를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의사라든가 변호사, 의사 변호사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탤런트를 가진 사람만 잘 살아요. 그런 전문가형 부자가 30%랍니다. 그러면 합하면 몇 퍼센트? 40%. 나머지 60%가 뭐냐 하면은 자수성가형 부자로 돼 있어요. 무지무지 노력해가지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혼인형 부자가 되기는 조금 지금 어려우실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부친께서 뭐 재벌이 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피겨스케이팅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좀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60%가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그리고 시간을 압축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처럼요 창조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낭비했다면 시간을 압축하고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버드 도서관의 낙서.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 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낙서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잠자시는 분들은 꿈을 꾸시겠지만은 공부하면 꿈을 이룹니다. 꿈을 꾸시겠습니까? 이루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셔야 되겠죠? 이 밑에 또 다른 낙서가 또 있어요. 지금 흘리는 침은 내일 흘리는 눈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연세가 지기 사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아이고 내가 언제 부자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로 앞으로 120년간 살아야 된다는 끔찍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참 아주 끔찍하게 그지없죠. 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버드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성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하버드 대학생들의 낙서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토마스 에디슨. 이 양반은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은 참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 이것은 젊은이가 꼭 기억해 주기 바라는 일이다.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계만 들여다본 젊은이가 되죠. 그래서 에디슨의 연구실에는 시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연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했냐? 나는 하루에 약 18시간 일을 즐겨. 이 사람은 일을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즐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즐겼다. 인조이 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은 낮잠을 제외하고 나는 매일 평균적으로 4-5시간 밤잠을 잔다.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 특허를 얻은 사람입니다. 1039가지인가 그렇죠. 발명 하나 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1009가지, 1039개를 하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 학력은 뭡니까? 초등학교 3개월 중퇴. 그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3개월 중퇴.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에디슨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머리가 좋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나빴어요. 그런데 완전히 노력과 땀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아까 셀프 리더십을 얘기했는데요. 정보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심하고 내가 행동을 옮길 것이냐 말 것인가는 자기에 속하는 것이 누가 강권하거나 또는 누가 해줄 수가 대신 없습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